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둘러싼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 증권사 연체율이 10%를 넘으면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사실 국내 금융시장 숫자로 보면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금융당국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자꾸만 위기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때 그리고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2008년 그 리먼 사태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이었고 저축은행 파산 사태 당시에는 PF 대출이 트리거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PF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담보대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상당히 위기가 닥친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앞서서 글로벌 증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봤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3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4.2%나 올랐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은 아닌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외 경기 현황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SBB, CS, 도이치방크 등으로 이어지는 뱅크데믹 불안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일시적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 외환 보유액은 4,260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억 8천 달러 늘어나는 등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불안 요소가 더해지고 있는 것은 부담입니다. 특히 부동산 PF발 부실이 금융위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35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이들 연체율은 지난 2020년 3%대에서 2년 만에 3배 늘어난 건데 은행과 비교해 1,000배가 넘습니다. 평균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는 데는 20%가 넘는다는 얘기도 된다는 면에서 좀 심각한 그런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위험을 공유하고 있고 이익을 낼 때는 사유화하고 있고. 보험, 저축은행에서도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동산 PF 대출을 한동안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유사한 건설 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PF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비은행 쪽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규제 수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렇고 조금 은행보다는 취약한 구조인 건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전체 부동산 금융위험 노출액이 GDP를 뛰어넘은 125.9%라고 발표했고 IMF도 한국의 경우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고 만기 불일치도 상당하다며 부동산 PF발 금융시장 불안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 느낌이고 그게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한계에 달하는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11년 만에 2달 연속 이어지는 경상수지 적자도 금융위기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예, 신 기자, 일단 연체율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일 텐데 이 수치가 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지금까지는 수치 자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 자체가 좀 가파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금감원 발표 자료를 보면은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하고 주택담보 연체율 그리고 신용대출 합한 연체율이 0.28%로 나타났습니다. 12월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을 한 거고 또 기업대출 연체율도 0.34%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파산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1년 이후 연간 기준 연체율이 처음으로 이제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이 지난해 말 3.4%였습니다. 전년 말 대비 0.9%포인트나 오른 셈인데 사실 이 저축은행 경우에는 2011년 파산 사태 당시에 20%대였습니다. 연체율이 상당히 높았었죠.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작년에 2022년 들어서 기준금리 상승 여파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 연체율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규모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그 3분기 말 기준으로 128조 1천억 원 수준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지난해 4분기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9조 9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말 당시와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28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에 그 규모 면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체율입니다. 역시 연체율 자체가 부동산 PF 대출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 말에 0.37% 수준이었던 PF 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에는 0.86%로 올랐다가 4분기에는 1.19%까지 올랐습니다. 이 부동산 PF 연체율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 문제는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제대로 분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이 연체율이 앞으로도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다가 실제로 이제 미분양 물량도 보면은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만 5천 호로 집계가 됐거든요. 지난해 2월에 2만 5천 호 수준이었는데 이것하고 비교하면 1년 새 3배가 늘어난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는 뜻인데 앞서서 이제 PF 대출 연체율 추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분양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1분기 연체율 자료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분양 추세로 미뤄봤을 때 1분기에도 상당한 연체율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2%대를 넘는 연체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커지기 전에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금융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장별 사업성을 좀 재검토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들이 갖고 있는 우발 채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재무 상황은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또 해외 PF 금융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유동성 확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정부가 채권안정펀드라든가 증권안정펀드 내세우면서 상당히 시장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외에도 금융사들 자체적으로 서로 돈을 좀 유동성을 주고받을 수 있을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돈을 더 풀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예대율이라든가 ACR 비율이 있거든요. 이 비율에 묶여가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좀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좀 중장기적인 문제인데 부동산 PF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신용 분석이라든가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PF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좋으면은 부동산 PF 대출 많이 늘리고 반대면은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문가 집단이 실제로 사업성과 신용 분석을 통해서 PF 대출을 안전하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또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 불안이 커지면서 이제 금융 당국이 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특화은행이죠. 그러니까 소형 전문은행 설립 추진이 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은행 과점 체제 개편한다고 정부가 스몰 라이센스죠. 소형 특화은행들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은행의 경쟁 체제를 좀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사례에다 보듯이 경기 침체 여파에 이 소규모 은행들이 상당히 유동성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관련 연구 용역에서도 좀 불가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위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가제도, 은행 허가제도 자체가 스몰 라이센스로 되었긴 한데 2010년대 초에 이제 뭐 영국에서도 빅4 아니면 빅7 은행들이 과점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좀 은행업의 경쟁도를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조금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은행들이 매우 임시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은행들이 영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임시 제한적으로 2년 내로 뭐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본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은행이 아니고 전자금융업과 비슷한 뱅킹 라이트 라이센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본인가를 받기 전에 사실은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분께 은행업 라이센스를 드릴 수는 없는데, 이분들도 은행업 인가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이는 사실 투자도 할 수 없고 CFO나 이런 분들을 이제 영입도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가를 주기 위한 충분한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아주 소규모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부족한 거는 이제 임시 영업,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스몰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비인가부터 본인가까지의 그 기간이 약 1년밖에 안 걸리는 상황에서 사실은 또 추가적인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실익이 있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외국의 스몰 라이센스를 받은 은행들은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은행업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은행업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거 수익성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한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해서 차이점을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잠시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외국의 경우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소규모 라이센스가 일단 본인가 전에 임시 허가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에는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몰 라이센스 은행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본인가 받기 전에 예비인가라는 그런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해서 은행들을 또 추가로 인가하는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자국 내 금융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스몰 라이센스 자체를 이제 예비인가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라든가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할 때 조그맣게 이제 요것 정도 해봐라라고 인가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입하는 목적의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SVB 은행처럼 특화은행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늘 수는 있다. 인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국내 금융시장에 매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